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은 교재 190쪽의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을 이어서 진행할까 합니다. 자,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103조 공부에 나오고 있죠.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 반사회 질서행위. 반사회 질서행위다라고 했어요. 아주 대단히 포괄적 강행법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번을 봅니다. 190쪽에 1번인데요. 자, 법률행위의 중심적 목적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중심적 목적이 사회질서에 위반한다. 첩을 얻는 행위, 축첩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매춘행위, 인간에게 인간 인신매매, 그죠? 인간의 매매, 인신매매 이런 것들은 부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률행위 내용 그 자체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으나 그것이 법률적으로 강제가 됨으로써 반사회 질서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금주 금연계약, 모돌계약 등을 그 자체로 반사회 질서에 위반하지 않으나 이런 것들을 강제하게 되면 이것도 반사회 질서다. 너무 이제 강제하게 되면 그렇다. 이런 얘기죠. 3번에는 그 자체로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나 동그라미 3번에 금전적 이익과 결부되어서 반사회 질서가 되는 행위들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나 공무원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직무에 대하여 금전을 수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사회 질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한 동그라미 4번에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반사회를 띠는 경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범죄를 범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이것도 반사회가 될 것이고요. 불법 조건, 사람을 뭐 살인, 폭행 뭐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반사회다. 또한 그 4번 동그라미에 불륜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전적 계약, 단절이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한 거죠. 이것은 유효로 봐야 되고요.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금전이 결부되면 이것은 반사회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을 위하여 무기를 매수한다, 밀수를 위하여 자금을 빌린다. 자, 이것들은 동기가 반사회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반사회 질서다.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사표시, 내심의 어떤 더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동기가 뭔가 칼을 샀는데 사람을 살인하기 위해서 칼을 산 건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칼을 샀는지 굉장히 현실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졌다면 그때는 그러니까 이 동기에 대하여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는 동기가 반사회성을 띠느냐에 대해서는 학설적인 대립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면 그죠? 이 경우에 반사회성을 띠는 것 아니냐. 자, 동기의 불법은 표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기의 불법은 표시되어야 된다. 표시되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기의 불법, 이거는 알기가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표시되어서 자, 그렇다면 무효다, 반사회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91쪽에 보면 뭐 관련 판례들이 쭈루룩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반사회 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에 포함되는 판례들과 포함되지 않는 판례들이 섞여서 이 경우에 출제가 될 소지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1번 판례 보니까 법률행위의 승리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그 신시가지를 조성하는데 그 신시가지에 조성되는 토지 중심에 어떤 A라는 사업가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시가지 우리 어떤 일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 뭐 평촌이나 삼본이나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것은 뭔가 이 어떤 주거 이런 나라 정책적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토지를 좀 내놔야만이 이 경우에 그 신도시 사업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토지의 수용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있을 때 국가에 좀 권위 있는 어떤 기관이 강박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강박적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러한 방법은 10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취소라고 하는 것은 20년, 30년 됐는데 취소하겠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취소권이 이제는 행사 못해 라고 그것을 법이 뿌리친다. 제척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신도시 세우고 벌써 30년, 30년 지났는데 이 경우에 반사에는 무효는 뭐 100년이 지나도 무효니까 그거 무효다라고 하면 거리가 너무 현저하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이렇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의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면 강박이라는 취소의 문제로 가야지 반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단지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도 반사회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렸고요. 그것은 반사회가 아니다. 또한 이번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이 자체는 반사회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죠. 또한 우리 뭔가 이렇게 토지 같은 경우 아파트가 굉장히 좀 고가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많이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양도소득세 피목적의 투입 목적의 그러한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아예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A가 B에게 팔고 아파트를 토지를 그죠 매도하고요. B가 매수했는데 B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요. B가 이 G를 C에게 팔고 바로 A에서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자를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중간 생략 등기다라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미등기 전매다 이런 표현도 쓰게 되는데요. 이 B라는 자가 별도의 처벌은 별도로 하고요. 처벌은 별도로 하고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로 평가합니다. 반사회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죠. 반사회가 아니다. 또한 이제 불가항력적 손해를 계약 당사자 일방만에게 부담한다고 하는 약정이라든가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하되 결혼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그 약정 자체는 반사회가 아니다. 이런 어떤 판례들을 좀 기억하시면 뭐 워낙 판례들을 섞어서 반사회가 쭉 나오고 아닌 거 섞어서 자, 골라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03조 반사회에 위반한 행위가 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 좀 척계하기 좀 편하게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감남이 그죠? 자, 을려랑 법률은 부부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감남이 이렇게 이제 부인도 버젓이 있는 마당에 이 병녀와 첫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첫 계약, 병녀와 첫 계약, 첫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첫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 뭐 어디에 있는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주기로 했다, 그죠? 증여계약을 체결한 거죠. 증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 계약 자체가 반사회로서 무효죠. 여기 무효입니다. 무효란 뭘까요? 라고 했더니 무효의 원칙입니다. 자,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니까
이행 전에는 무효의 원칙이죠. 이게 무효는 이행하기 전이라면 무효니까 넘겨주지 마세요. 이행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자, 이행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을 해버렸다면 넘어간 게 있으니까 그 외형을 제거해야 되겠죠. 라고 해서 법이 부당이득 반환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반환 범위의 문제가 좀 등장할 수가 있는데요. 무효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이행이 돼버렸다면 그 법적인 효과가 부당이득 반환 서로 돌려주는 겁니다. 서로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민법 746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 지금 이 첫 계약 이 경우에 있어서 증여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에 대하여 무효이지만 이행 전이라면 똑같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을 해버렸다면 이 첩이라는 분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이어넣기까지 넘어가 버렸다면 이행을 해버렸다면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도입하지 않고 자 103조 위반으로 넘어간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급여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첩이라는 분에게 아파트가 넘어가 버렸는데 103조 위반으로 불법으로 급여가 넘어간 거다. 이럴 때는 되돌아가는 것을 해주는 자체가 불법을 조장한 값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효의 일반적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현상을 고정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46조 불법원인 급여, 여기 746조 불법원인 급여 조항인데요. 이때는 여기에다 딱 고정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고정을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행한 후라면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이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반환 청구가 못하는데,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무효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소유권이 돌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반환도 판례는 안 되고 한쪽의 현상을 고정해야 되니까,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요게 반사의 질서의 효과입니다. 효과. 그래서 191조의 1 이행 전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행 전이라면 이 첩이라는 분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기 전이라면 병녀가 가백에 아파트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없고요. 소송을 내는 거죠. 소송을 내도 판사가 주지 마라. 그래, 이행을 해버렸다면 불법 원인급여다. 오히려 갑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1페이지 맨 밑에 이행 후 대단히 중요하죠. 자, 기억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 개입 및 급부가 된 경우에는 무효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불법 원인 급여의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쌍방이 불법일 때인데 쌍방이 불법이에요. 첫 계약은 일방이 불법만일 때는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랑 연결돼서 조금 논리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반사의 질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중량도나 이 첫 계약이 또는 효과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103조라고 하는 반사의 질서 행위 한 유형인데, 유형을 판례가 구체화했던 거죠. 판례가 유형화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103조의 한 형태이지만
별도의 백사조라고 하는 조문으로 뽑아내고 판례에 맡겨놓지 않고 여기에서 이름을 붙여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고 조문을 하나 별도로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백사조로 뽑아낸 조문의 취지 자체는 뭔가가 효과가 틀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백사조도 103조의 한 위반 형태다. 시험 지문에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의 한 형태이다. 그러면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공부합니다.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맞으면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103조라고 하는 이 백사조가 103조와 별개의 독립적인 어떤 편제인지 아니면 103조의 일종인지 103조 민법 반사회 질서죠. 반사회 질서.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다수적 견해입니다. 이 반사회 질서의 일종이긴 한데 뭐 효과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조문으로 뽑아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고 했을 때 조문이 나오고 있는데 백사조 당사자의 궁박경솔 무경험. 자, A라는 사람이 당사자 중에 일종인데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런 요건이 법조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박도 하고 경솔도 하고 무경험도 한가? 자, 이걸 주관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주관적 요건인데 엔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은 궁박도 했거나 경솔도 했거나 무경험도 했거나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주관적 요건입니다. 주관적 요건을 충족했다.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불공정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라는 질문은 틀린 겁니다. 중에 하나만 구비되면 주관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조문 자체가 현저하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이런 공정을 이뤘다라고 하는 건데요. 공정을 이뤘다. 그러면 그냥 공정을 이룬 게 아니라 현저하게 이뤘다. A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토지를 이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B라는 사람이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이 토지 매매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전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경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시세를 잘 모르고 시세가 4억인데 1억 정도 팔았다. 그러면 시세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판례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물론 제가 시가의 3, 4배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러한 이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 개념은 아닌 겁니다. 아닌 것이고요. 그러한 법률행위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객관적 요건입니다. 이건 주관적 요건이고요. 객관 요건, 주관 요건, 객관 요건 모두 구비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이행 전이라면 이행하지 말라. 이행했다면 어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193쪽에 103조와의 관계 103조의 일종이다. 자, 요건,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균형, 시가의 3, 4배. 그러나 이것은 산술적 개념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자,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런 어떤 지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현저한 불공정, 이 어떤 판단의 기준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기준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불공정 법률 행위시입니다. 법률 행위시.
법률 행위 시에 현저하게 불공정했는가 이것을 판정하는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에 193페이지 맨 밑에 디귿번에 나오는데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 그럼으로써 이제 재산의 가치를 잃었을 때 이러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현저하게 불공정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경우의 수의 경우에 뭐 증여를 한다. 증여. 자, 증여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일방에게 대가 없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한쪽이 준다. 한쪽만 의무 있다라고 해서 편무계약이다. 이런 평가도 내리게 돼요. 이러한 증여, 이런 경우에는 불공정하다라는 이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하니 백사조의 적용이 있을 수가 없다. 적용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여와 같은 대가 없이 이런 경우에는 불공정 법률행위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관적 요건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니까요. 주관 요건 하나를 구비하면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94쪽으로 넘어가서 궁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급격한 공경을 표현한다. 그런데 이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급박한 이러한 공경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경제적인 요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 양심적 요인까지 포함한다. 경솔이라는 표현법이 나오죠. 경솔이란 의사를 결정할 때 주의를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경솔했다 이렇게 말하고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 경험 법칙에 있어서 불충분하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A가 본인이고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했다라고 한다면 이 경솔했는가 무경험했는가라는 이 주관적 요건 이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궁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법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을지라도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 기준을 꼭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입증 책임 나와 있고요. 이러한 주관적 요건 모두가 아니라 주관적 요건 중에 하나와 그죠? 현저한 불공정이라고 하는 요 주객관 둘 다 요것 중에 하나 요것까지 무효를 주장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자, 무효다라고 하는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죠. 입증. 이런 경우라면 매도인이 좀 입증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법이 나와 있고요. 주관 요건을 요 현저한 불공정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주관적 요건 중 하나가 추정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관적 요건 중에 하나 객관적 요건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입증 책임 생각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과 무효다. 그러면 무효다라고 했을 때 이행 전이라면 이행하지 마라. 이행하지 마라. 그죠? 이행을 했다면 그죠? 이행을 했다면 무효는 돌려받아라. 그런데 103조는 이 경우에 그 반사의 질서이기 때문에 백사조도 반사의 질서의 한 행위니까 반사 행위니까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백사조는 불공정 법률 행위에 이러한 이익을 얻은 자만이 이 경우에 불법입니다. 한쪽만 불법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불법일 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6조 불법원인급여. 그러나 이 104조는 한쪽만 불법이라서 이행 후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 가능. 이렇게 결말이 맺어집니다. 자, 이 법적인 효과 요거 반환 청구 가능하다는 거, 요 법논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94페이지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맨 밑에 보니까 무효는 원래 이제 추인이라는 법리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만, 요 불공정 법률행위 절대 무효이고, 추인의 법리, 추인해 가지고 새로운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요거 추인의 법리도 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196쪽으로 넘어가서 법률행위 해석적인 문제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자, 이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라고 할 때 우리 법률행위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사자 간에 대립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가 이렇게 있고 그 사실에 대하여 판사가 법을 찾아서 민사가 있다는 거죠. 민법적 사실관계를 민사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이 민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등장했을 때 법을 찾는다. 법원이죠. 법원. 그리고 이 법을 해석의 기법을 통해서 해석 후에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겠죠. 뭐 그게 이제 재판의 과정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렇게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해석의 주체, 법률행위의 해석의 주체는 우리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사님이 주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무래도 법률행위의 어떤 명확한 법이라고 하는 시각에서의 초학자 또는 뭐 일반인들이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랬을 때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상적 용어로 사용해서 대립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다면 당사자가, 법원은 당사자가 사용한 문구 이런 것에 구속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속받지는 않고 명확하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가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해석의 측면이죠. 그러면 당사자가 원했던 거, 효과의사죠. 효과의사. 당사자가 지금 효과의사, 원했던 거, 뭐 진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것 위주로 해석할 것인지, 그래서 뭐 아파트가 5억인데 진짜는 4억 주고 사고 싶었다. 진이라고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중심을 할 것인지, 외부로 표시한 표시행위 위주로 해석을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의 방법적 측면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97쪽의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법원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해석에 있어서 대상이라고 할 때 당사자에 있어서 의사대로 효과를 주는 것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해석의 기본 목표는 당사자가 원했던 거, 그죠? 당사자 의사죠, 의사. 그러나 당사자 의사를 밝힌다, 이것을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맥락이다라고 평가할지라도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적 내심의 의사는 아니고 객관적인 이러한 객관적인, 그러면 이제 표시행위죠. 객관적인 표시행위주로 해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해석의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의사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의 방법론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라면 틀리는 것이고요. 객관적인 의미, 그 표시행위. 그런데 해석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 있고요. 자연 해석, 자규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고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연 해석,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다 라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다 라는 방법과, 그죠? 자연 해석, 규범 해석이죠. 규범 해석. 그리고 이제 보충 해석입니다. 보충 해석.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석적 방법도 하나의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서는 다가서고 있고요. 자연 해석이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든가, 뭐 상대방이 없다라고 한다면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같은 거,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대방이 불특정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효과의사, 당사자가 원했던 효과의사 위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의사 위주의 해석적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197쪽 맨 중간쯤에 표시의 문헌적 문자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자, 구속되지 않고,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 왜? 상대방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그리고 오표시는 무해하다. 오표시했지만, 의사표시한 표의자가 오표시했지만,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예컨대 그런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에게 감 백상자를 주문했습니다. 가을에. 근데 제주도에 있는 어떤 농장 주인이 이 사람이 감이라고 했지만 감이 아니라 이건 귤인 거다. 라고 이제 감으로 오표시했지만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무해하다. 오표시했지만 무해하다는 것은 유효로 흐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귤 100박스 청약으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이라고 표시해서 귤로 이렇게 청약을 하려고 했는데 감이라고 표시해서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유효라고 하는 것은 오표시 무효하다. 오표시 무효하다는 것은 자연적 해석적 방법이다. 오표시는 무효하다는 것은 아래 보기에서 어떤 해석적 방법인가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고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당사자가 토지에 이러한 착오를 일으켜서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9집원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는 69집원인데요. 계약서에만 깜빡 잘못해서 96집원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그러면 오표시는 무효하고 합의한 대로 유효하다. 이거 좀 의미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한 장을 넘어가시면 규범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규범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효과, 의사 위주의 해석적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표시, 행위 위주의 해석적 방법이다. 이렇게 말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방법인데, 지금 제가 A라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인데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100만 원의 소비 대차를 했는데 채무자, 채권자 변제를 하면서 90만 원만 변제하면서 이거 좀 영수증 좀 적어주세요. 총완결이라는 영수증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총완결이라는 영수증을 발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 상대방 시각에서 이 총완결이라는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총완결, 그죠? 이 총완결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총완결, 요 의미는 모두 변제됐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규범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법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보충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보충적 해석은 자연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해서 이제 법률행위가 유효로 판정이 났을 때 보충하는 해석적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보충적 해석에서는 보충적 해석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무효로 판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충적 해석이 나왔을 때 이 법률행위의 계약의 틈을 메꿔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고요. 교재에서 이제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199페이지에 임대차에서 모든 화재에 대해 임차인이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자, 모든 화재, 임대차에서 모든 화재에 대해서 임차인이 손해배상하기로 이렇게 특약을 설정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모든 화재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그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하겠다.
판례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 해석적 기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